군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더 안전해질 것 같지만 최근 국방 연구에서는 정반대 결론이 나왔음. 한국군 병력을 50만 명까지 무리하게 늘리면 전쟁 초기 대응력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 반면 주변국의 위협인식을 자극해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임.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움. 북한군은 숫자가 훨씬 많고 핵과 미사일까지 갖고 있는데 우리 군인을 늘리는 게 왜 위험하다는 걸까? 그렇다고 군을 줄여도 된다는 뜻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병력이 많을수록 좋다는 주장도, 숫자를 줄이고 AI로 대체하면 된다는 주장도 완전한 정답은 아님. 오히려 50만 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달리면 군의 진짜 문제가 가려질 수 있음. 공개된 국방부 자료를 보면 한국군 병력은 2019년 약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약 45만 명으로 줄었음. 특히 육군 병사는 같은 기간 약 3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음. 사단급 이상 부대도 2006년 59곳에서 42곳으로 줄어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음. 문제는 부대가 사라졌다고 기존 임무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임. 남은 부대가 더 넓은 지역을 맡고 줄어든 병사와 간부가 경계와 훈련, 장비 관리까지 동시에 감당하는 상황이 생겼음. 그래서 군 안팎에서는 한국군이 최소한 50만 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음. 실제로 2025년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에 실린 연구는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국군이 전역 수준에서 최소 50만 명 이상의 상비병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분석했음. 이 연구가 사용한 핵심 개념은 최소 계획 비율임. 전술적으로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약 3대 1 정도 우세해야 승산이 높다는 현대전 교리를 반대로 적용한 것임. 북한군 전체 병력을 약 128만 명으로 놓고 계산하면 한국군이 방어한 뒤 반격까지 수행하려면 병력의 절대적인 숫자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결론임.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도 철책을 지키고 도시를 방어하고 탈환한 지역을 유지할 사람은 필요하다는 거임. 그런데 2026년 7월 같은 국방정책연구 학술지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의 문제를 제기한 논문이 나왔음. 논문 제목부터 다다익선, 대과유불급, 상비군의 역설이었음. 연구진은 상비군이 일정 수준까지는 전쟁 초기에 도움이 되지만 규모가 계속 커진다고 효과도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음. 오히려 어느 수준을 넘으면 효과가 줄어드는 역유자형 관계가 나타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큰 상비군을 유지하는 국가일수록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봤음. 병력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으로 병력을 늘린다고 계속 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임.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안보 딜레마임.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병력을 늘렸는데 북한은 이를 공격 준비로 받아들일 수 있음. 그러면 북한도 병력과 무기를 늘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더 강하게 무장하게 됨. 양쪽 모두 방어를 위해 움직였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더 불안해지는 구조임. 소방차를 많이 산다고 화재가 발생하는 건 아님. 하지만 군대는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병력과 무기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신호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임. 관련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상비군 증강 시 분쟁 가능성이 기존보다 34.1%, 전쟁 가능성이 약 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이 숫자를 한국에서 실제 전쟁 확률이 34% 높아진다는 예언처럼 받아들이면 안 됨. 해당 연구는 여러 국가의 전쟁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모델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한미동맹, 휴전선 지형을 그대로 적용한 한반도 전쟁 게임은 아니라는 거임. 연구가 보여준 핵심은 군인이 많으면 위험하다는 단순한 결론이 아님, 병력을 무조건 늘리는 효과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고 병력 증강이 상대방의 대응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가까움. 특히 50만 명 유지의 근거로 사용되는 3대 1 법칙과 지상군 중심 계산이 지금의 전쟁에서도 그대로 유효한지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임.
과거에는 적보다 많은 보병과 전차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전투의 승패를 갈랐음. 하지만 지금은 정찰 위성과 드론이 먼저 적을 발견하고 AI가 표적을 분석하며 장거리 미사일이 지휘소와 보급로를 타격함. 병사 10명이 맡던 감시구역을 센서와 무인기가 보조할 수 있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던 위험 지역에 무인 차량을 먼저 보낼 수도 있음. 그렇다면 과거 방식으로 계산한 50만 명과 AI 무인 체계가 들어온 뒤의 50만 명은 같은 전투력이 아님. 여기에 더 큰 현실 문제가 있음. 50만 명을 유지하고 싶어도 입대할 사람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거임. 국방부는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이 2022년 약 25만 7천 명에서 2035년 약 22만 8천 명, 2043년에는 약 1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음. 이에 따라 2040년까지 병사 비율을 현재 약 60%에서 37%로 낮추고 간부 비율은 40%에서 63%로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음. 현역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과 공무직, 상비 예비군 등까지 포함해 국방 총인력 약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임.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현역 전투병 약 35만 명을 유지하고 군무원과 상비 예비군 등 지원 인력 15만 명을 활용해 50만 명 수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음. 수송과 시설 관리, 군수와 비전투 임무를 민간에 맡기고 현역 군인은 실제 전투와 첨단 장비 운용에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임. 방향만 보면 합리적으로 들림. 군인이 식당 운영과 시설 관리, 단순 행정에 묶여 있다면 민간 인력이 대신하고 병사는 훈련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음. 근데 여기에도 반전이 있음. 현역 군인 35만 명과 민간 지원 인력 15만 명을 더하면 숫자는 50만 명이지만 전쟁이 시작됐을 때 50만 명의 현역 군인과 같은 힘을 내는 건 아님. 민간 인력이 포격을 받는 지역에서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전시 지휘 명령을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는지, 도로와 통신이 끊겨도 군수 지원이 유지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임. 평시 효율을 높인 아웃소싱이 전시 지속성까지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임. 반대로 50만 명을 채우겠다고 현역 판정 기준만 계속 낮추거나 간부와 기술 인력 확보보다 병사 숫자부터 늘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음. 겉으로는 대군인데 숙련된 부사관이 부족하고 정비할 사람이 없어 평시 전차와 드론이 멈춰 있다면 명목상 병력은 전투력이 되지 못함. 병사는 많은데 훈련장과 장비, 탄약과 숙소가 부족하다면 사람을 늘릴수록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음.